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은 마치 긴 여정과 같습니다. 젊을 때는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기 위해 달려가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그동안 모은 돈을 어떻게 지혜롭게 관리하고 지켜나갈 것인가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평생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을 노년에 잘못된 선택으로 잃어버리거나 불필요한 곳에 낭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삶의 교훈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알아야 할 현명한 돈 관리 방법과 함께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극도로 똑똑한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징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두 가지 주제가 어떻게 연결될까 궁금하시죠? 사실 돈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도 결국은 똑똑함의 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나이 들어 지혜롭게 돈을 관리하는 방법. 첫 번째, 자녀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돈을 주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누구나 이해합니다. 평생 고생하며 모은 돈이라도 자녀들이 어려워하면 기꺼이 내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무조건적인 지원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서울에 사는 박영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 씨는 평생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모은 3억 원의 저축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그는 망설임 없이 2억 원을 내어주었습니다. 아들이 성공하면 나중에 갚겠지라는 생각이었지요. 하지만 사업은 실패했고 아들은 다시 돈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박 씨는 남은 1억 원마저 아들에게 주었고 이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비단 박 씨만의 이야기일까요?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중 30%가 자녀에게 과도한 경제적 지원을 하다가 노후 자금이 바닥났다고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무분별하게 돈을 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가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도와주되 반드시 한계를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줄 수 있는 돈은 이것까지야. 이것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큰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쓰고 언제 어떻게 갚을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부모의 노후 자금은 자녀를 위한 돈이 아니라 자신의 존엄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것보다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도록 독려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두 번째,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에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빨리 돈을 불려야 한다는 조급함이 생기기 쉽습니다. 은퇴 후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고 의료비는 점점 늘어나니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지요. 바로 이런 심리를 노리는 사기꾼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부산에 사는 김순자 씨는 교회에서 만난 지인의 소개로 매달 10% 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에 전 재산 5억 원을 맡겼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로 수익금이 들어왔습니다. 김 씨는 친구들에게도 이 투자를 추천했고 더 많은 돈을 투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그 회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김 씨의 5억 원도 함께 증발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연 1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는 99% 사기다라고 말이죠. 은행 금리가 연 3, 4%인 시대에 매달 10%, 즉 연 120%의 수익이 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만약 정말로 그런 투자처가 있다면 왜 그들은 여러분에게 와서 돈을 모으려고 할까요? 스스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투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상화폐, 해외 선물 투자,
다단계 투자 등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투자일수록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잘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투자는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원금 보장이 되는 은행 예금, 국채, 우량기업의 배당주 같은 안전한 투자처를 선택하세요. 수익률이 낮더라도 원금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정말로 투자하고 싶다면 전 재산이 아니라 일부만 투자하고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정식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투자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노후 자금은 불리는 돈이 아니라 지키는 돈입니다. 세 번째, 건강 관련 과대 광고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건강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기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지요. 그래서 건강을 되찾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바로 이런 심리를 노려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를 파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아시나요? 태구에 사는 이철수 씨는 TV 홈쇼핑에서 암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건강식품을 보고 한 박스에 200만 원짜리를 6개월치로 구매했습니다. 총 1,200만 원을 썼지요. 하지만 6개월 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그런 제품들은 대부분 과장 광고입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사 드시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건강식품 시장의 문제는 과학적 근거 없이 효능을 과대 포장한다는 것입니다. 암 예방, 혈압 개선, 당뇨 치료 같은 말들을 쉽게 사용하지만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효능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건강식품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엄격한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무료 건강강좌나 여행 상품입니다. 무료로 건강검진을 해드립니다. 무료로 온천 여행을 보내드립니다 라는 말에 현혹되어 갔다가 고가의 건강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절한 상담사들이 마치 가족처럼 대해주고 다른 참가자들이 나는 이걸 먹고 건강해졌다고 간증하면 그 분위기에 휩쓸려 충동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식품을 사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의사에게 이런 제품을 먹으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의 기본은 약이나 건강식품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입니다. 매달 수십만 원씩 건강식품에 쓸 돈이 있다면 차라리 헬스장 회원권을 끊거나 신선한 식재료를 사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네 번째, 명절이나 경조사에 과도한 돈을 쓰지 마세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는 명절과 경조사가 참 많습니다. 설날과 추석에는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용돈을 줘야 하고 친척들이 모이면 큰 상을 차려야 하며 누군가 결혼하거나 장례가 있으면 축의금과 부의금을 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노후 자금에 큰 부담이 됩니다. 인천에 사는 정미경 씨는 매년 명절 때마다 자녀 4가족과 손주 8명에게 각각 10만 원씩 용돈을 주고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데 200만 원 이상을 썼습니다. 1년에 설과 추석 2번이니 400만 원이 넘는 돈이 나갔지요. 게다가 친척과 지인들의 결혼식, 장례식이 있을 때마다 10만 원에서 30만 원씩 축의금과 부의금을 냈습니다. 연금이 월 100만 원인 정 씨에게 이런 지출은 너무나 큰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정 씨는 용기를 내어 자녀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제 나이도 들고 연금도 얼마 안 되니까 앞으로는 명절 용돈을 좀 줄이거나 없애도 될까?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자녀들은 오히려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도 부담스러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 자녀들도 부모님이 억지로 용돈을 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먼저 말씀하지 않으면 자녀들도 말하기 어렵지요.
한국 사회의 체면 문화 때문에 서로 부담을 주고받으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경제 사정이 이러이러하니 앞으로는 이렇게 하고 싶다고 분명히 말하세요. 진심으로 여러분을 생각하는 가족이라면 반드시 이해해 줄 것입니다. 또한 명절 음식도 간소하게 준비하거나 자녀들과 분담해서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체면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노후 안정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무리하게 돈을 쓰는 것보다 여러분의 건강과 생활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5번째, 집을 함부로 팔거나 담보로 잡히지 마세요. 여러분, 많은 노인분들에게 집은 평생의 자산입니다.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해서 마련한 집이 노후의 유일한 재산인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이 소중한 집을 순간적인 판단으로 팔아버리거나 담보로 잡혀서 결국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광주에 사는 최동진 씨는 아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자 자신이 살던 아파트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아 주었습니다. 아들이 사업자에 되면 금방 갚겠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실패했고 아들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은행은 아파트를 경매로 넘겼고 최 씨 부부는 70세가 넘은 나이에 집을 잃고 전세방을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집이 있으면 매달 월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안식처가 있다는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집을 잃으면 노후가 매우 불안정해집니다. 또한 지금 집값이 높으니까 팔아서 작은 집으로 이사가고 차액으로 생활비를 쓰자는 생각도 조심해야 합니다. 집을 팔면 당장 큰 돈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돈을 계획 없이 쓰다 보면 순식간에 바닥나고 맙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집을 사려고 해도 집값이 더 올라 있어서 살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은 절대로 쉽게 팔거나 담보로 잡히지 마세요. 만약 정말로 큰 돈이 필요하다면 영모기지론 같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영모기지론은 집을 담보로 맡기되 여러분이 계속 그 집에서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집을 완전히 잃지 않으면서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집은 여러분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6번째,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커지면서 보험 가입에 대한 유혹이 많아집니다. 보험 설계사들은 암에 걸리면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중대질병에 걸리면 1억 원을 보장한다며 가입을 권유하지요. 하지만 정말로 그 보험이 필요한지, 그리고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울산에 사는 강영희 씨는 65세에 암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매달 보험료가 50만 원이었습니다. 연금이 월 120만 원인 강 씨에게 50만 원은 큰 부담이었지만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5년 후 강 씨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보험을 해지했고 그동안 낸 3천만 원의 보험료 중 돌려받은 것은 500만 원뿐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매우 비쌉니다. 젊을 때는 같은 보장을 월 10만 원에 받을 수 있지만 60세가 넘으면 월 50만 원 이상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서 실제로 보험금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어서는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국민건강보험을 잘 활용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제도 중 하나로 대부분의 치료비를 보장해줍니다. 암이나 중대질병에 걸리더라도 건강보험만으로도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보험이 필요하다면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유지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기보다 그 돈을 저축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7번째, 신용카드와 할부를 조심하세요. 여러분, 신용카드는 편리하지만 위험한 도구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빚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전주에 사는 송민호 씨는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해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음 달에 갚으면 되지라고 생각했지만 다음 달에도 돈이 부족해 또 카드를 긁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2년이 지나자 카드 빚이 3천만 원으로 불어났고 매달 이자만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신용카드의 문제는 돈을 쓴다는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10만 원을 내면 지갑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지만 카드로 긁으면 아무런 느낌이 없지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과소비를 하게 됩니다. 또한 할부도 조심해야 합니다. 12개월 무이자 할부라는 말에 현혹되어 비싼 물건을 사면 당장은 부담이 없어 보이지만 결국 나중에 갚아야 할 돈이 쌓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능하면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고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세요. 체크카드는 통장에 있는 돈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과소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용카드를 써야 한다면 매달 카드 사용 한도를 정하고 반드시 그 달 안에 전액 갚는 습관을 들이세요. 할부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할부로 살 돈이 없다면 그것은 지금 사면 안 되는 물건입니다. 8번째, 취미생활에 과도하게 돈을 쓰지 마세요. 여러분,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새로운 취미를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골프, 등산, 사진,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취미가 있지요. 취미생활은 삶에 활력을 주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취미에 너무 많은 돈을 쓰면 노후 자금에 부담이 됩니다. 제주에 사는 한석진 씨는 65세에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골프 채 세트를 300만 원에 샀고 골프 의류와 신발에 200만 원을 썼습니다. 매주 골프장에 가면 라운딩 비용으로 15만 원씩 나갔습니다. 한 달이면 60만 원, 1년이면 720만 원이 골프에 들어갔습니다. 연금이 월 150만 원인 한 씨에게 이것은 너무 큰 부담이었습니다. 취미는 즐거움을 주지만 경제적 능력을 넘어서는 취미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골프 대신 걷기나 등산을 하면 돈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취미를 선택할 때는 비용을 먼저 고려하세요. 돈이 많이 드는 취미보다는 경제적 부담이 적은 취미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걷기, 독서, 텃밭 가꾸기, 그림 그리기 같은 취미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하고 싶은 취미가 있다면 예산을 정하고 그 안에서만 즐기세요. 이번 달 취미 예산은 10만 원이라고 정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극도로 똑똑한 사람들의 20가지 놀라운 특징. 여러분, 지금까지 노년기에 돈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잘 관리하는 것도 결국은 지혜와 똑똑함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의외의 특징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정말 똑똑한 사람일수록 나는 모른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오히려 지식이 얕은 사람일수록 모든 것을 아는 척하지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김지연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IQ가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지식의 한계를 정확하게 인식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한 분야를 조금 공부한 사람은 나는 이제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전문가는 공부할수록 모르는 게 더 많다고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실제로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들의 인터뷰를 보면 대부분 아직도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더 연구해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진정으로 똑똑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두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깁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즐기고 필요로 합니다. 영국 런던 경제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IQ가 높은 사람일수록 사회적 교류가 적을 때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똑똑한 사람들이 혼자서 생각하고 사색하는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IT 기업을 운영하는 박지훈 대표는 매일 아침 1시간씩 혼자 산책하며 생각을 정리한다고 합니다.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좋지만 진짜 중요한 아이디어는 혼자 있을 때 나온다고 그는 말합니다. 물론 이것이 사회성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도 필요할 때는 사람들과 잘 어울립니다. 다만 불필요한 사교 모임이나 의미 없는 대화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뿐입니다. 세 번째,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왜? 라는 질문을 자주 하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시죠? 똑똑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호기심을 잃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그는 평생 빛의 속도로 달리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 라는 질문을 품고 살았고, 그 질문이 상대성 이론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뇌과학자 정재승 교수도 강연에서 자주 말합니다. 똑똑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차이는 질문의 양이다라고 말이죠. 수업 후에 질문하러 오는 학생들이 결국 더 뛰어난 연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은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각을 확장하는 도구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작동할까?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만약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같은 질문을 습관화하면 사고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네 번째,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은 실수를 실패가 아니라 배움의 기회로 봅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1000번의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1000번이나 실패했는데 포기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작동하지 않는 수천 가지 방법을 발견한 것이다. 서울 강남에서 유명한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최승호 원장은 말합니다. 공부를 정말 잘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은 틀린 문제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틀린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풀고 왜 틀렸는지 철저하게 분석합니다. 실수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똑똑한 사람은 틀려도 괜찮다, 그것도 배움이다 라고 생각하며 계속 도전합니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합니다. 여러분, 진짜 똑똑한 사람은 자기 생각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그 안에서 배울 점을 찾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을 경영하면서 수많은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듣고 발전시켰습니다. 아이폰도 처음부터 그의 아이디어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엔지니어와 디자이너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였습니다. 부산에서 성공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이미라 사장님은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요리사가 손님들의 반응을 가장 잘 압니다. 그들의 의견을 무시하면 좋은 레스토랑을 만들 수 없어요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반박할 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왜 이런 생각을 할까? 이 의견에서 배울 점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똑똑한 사람은 어려운 개념도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복잡하고 어렵게 말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6살 아이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
당신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카이스트의 물리학 교수인 김상욱 교수는 복잡한 양자역학을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강의를 들으면 아, 양자역학이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반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전문 용어를 남발하며 복잡하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무지를 숨기기 위한 방어 기제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똑똑한 사람은 본질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핵심만 간단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7번째, 독서를 즐깁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엄청난 양의 독서입니다. 워렌 버핏은 매일 5-6시간을 독서에 할애한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는 1년에 50권 이상의 책을 읽습니다. 마크 저커버그도 2주에 한 권씩 책을 읽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박민준 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매일 1시간씩 독서하는 습관을 들였다고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고 그것이 제 사고방식을 넓혀주었습니다. 라크는 말합니다. 독서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면 여러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8번째, 감정을 조절할 줄 압니다. 여러분, IQ만큼 중요한 것이 EQ, 즉 감성 지능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인식하고 조절할 줄 압니다. 화가 났을 때 폭발하지 않고 심호흡을 하며 진정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건강한 방법으로 해소하며 슬플 때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되 그것에 압도되지 않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대기업 임원인 정수진 이사는 말합니다. 회의 중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은 승진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냉정하게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합니다. 감정 조절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기를 수 있습니다. 명상, 일기 쓰기, 운동 등을 통해 감정을 다스리는 연습을 하면 점점 나아집니다. 9번째, 계획적이고 체계적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은 즉흥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짜고 체계적으로 실행합니다. 서울대 의대에 합격한 학생들을 인터뷰해보면 대부분 공부 계획을 철저하게 세운다고 합니다. 오늘은 수학 2시간, 영어 1시간, 과학 2시간처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대구에서 성공한 소프트웨어 회사를 운영하는 김태현 대표는 매년 초 그 해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분기별, 월별, 주별 목표로 나누어 실행한다고 합니다. 계획 없이 열심히만 하면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계획이 있으면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있으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계획 자체가 없으면 조정할 것도 없습니다. 10번째, 건강을 챙깁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은 건강의 중요성을 압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몸이 아프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같은 실리콘밸리 기업의 CEO들은 대부분 새벽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애플의 팀 쿡은 매일 아침 4시 30분에 일어나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트위터의 잭 도시는 매일 명상과 조깅을 합니다. 서울 삼성병원의 한 의사는 말합니다. 병원에 오는 고위직 환자들을 보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건강검진을 철저히 받고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합니다. 반면 건강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큰 병으로 고생합니다. 건강은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이런 기본을 지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똑똑한 선택입니다. 11번째, 호기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은 평생 호기심을 잃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궁금하고 배우고 싶어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림뿐만 아니라 해부학, 공학, 수학,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의 노트를 보면 새는 어떻게 날까?
물은 왜 흐를까 같은 질문들로 가득합니다. 한국의 유명한 과학자인 이휘소 박사도 어렸을 때부터 모든 것이 궁금했다고 합니다. 시계를 분해해보고 라디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연구하고 하늘의 별들을 관찰했습니다. 호기심은 배움의 원동력입니다. 왜 그럴까? 어떻게 작동할까? 라는 질문이 없으면 발전도 없습니다. 12번째, 비판적으로 사고합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은 모든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말 그럴까? 증거는 있을까?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 라고 질문합니다. 뉴스를 볼 때도 이 기사가 편향되어 있지는 않을까? 출처는 신뢰할 만한가를 생각합니다. SNS에서 떠도는 소문도 바로 믿지 않고 팩트체크를 합니다. 연세대 철학과 교수인 김현정 교수는 말합니다. 비판적 사고는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모든 주장에는 전제가 있고 그 전제가 타당한지 검토하는 것이 비판적 사고입니다. 요즘은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가 넘쳐납니다. 비판적으로 사고하지 않으면 쉽게 속을 수 있습니다. 13번째, 실패를 분석합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은 실패했을 때 좌절하지 않고 분석합니다. 왜 실패했을까?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처음 만든 제품이 실패했을 때 팀원들과 함께 철저하게 분석했다고 합니다. 어느 부분에서 잘못되었나? 고객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했나? 기술적 문제는 무엇이었나?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서울대치동의 한 유명 강사는 말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시험 후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봅니다. 왜 틀렸는지, 어느 부분을 몰랐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다음 성공을 위한 데이터입니다. 14번째, 집중력이 뛰어납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은 한 가지 일에 깊이 집중할 수 있습니다. 멀티태스킹보다 집중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멀티태스킹은 효율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는 것보다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입니다. 카이스트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받은 박사과정 학생은 말합니다. 연구할 때는 휴대폰을 끄고 알림도 모두 차단합니다. 2-3시간 동안 오로지 연구에만 집중하면 하루 종일 산만하게 일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집중력은 근육처럼 훈련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지만 연습하면 1시간, 2시간도 가능해집니다. 15번째, 겸손합니다. 여러분, 진짜 똑똑한 사람일수록 겸손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존중합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한국의 과학자들을 인터뷰해보면 대부분 운이 좋았다, 주변의 도움이 컸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능력만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말합니다. 정말 실력 있는 변호사일수록 의뢰인에게 겸손합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의뢰인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최선의 방법을 찾습니다. 겸손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야말로 진짜 지혜입니다. 16번째, 장기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은 눈앞의 이익보다 장기적인 가치를 봅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단기 수익보다 장기 성장에 투자했습니다. 처음 20년 동안 아마존은 거의 이익을 내지 못했지만 그는 고객 만족과 인프라 구축에 집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마존은 세계 최대의 기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성공한 중소기업 사장님은 말합니다. 처음 사업할 때 빨리 돈을 벌고 싶었지만 품질에 투자하고 직원들을 잘 대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이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편한 것보다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17번째, 다양한 관점을 가집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은 한 가지 관점에 갇히지 않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캘리그래피 수업을 들었던 경험이 나중에 매킨토시의 아름다운 서체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술과 예술을 결합한 것이 애플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인 이준혁 교수는 말합니다. 복잡한 사회 문제를 이해하려면 경제학, 심리학, 역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렌즈로만 보면 전체를 놓칩니다. 다양한 책을 읽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하세요. 그것이 시야를 넓혀줍니다. 18번째, 끊임없이 배웁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은 이제 다 배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생 학습자로 살아갑니다. 80세가 넘은 나이에도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새로운 분야를 공부합니다.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서울 종로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70세의 김영수 사장님은 최근 유튜브를 배워서 서점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새로운 것을 배우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배울수록 머리가 젊어지는 것 같아요.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계속 배우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19번째, 본질을 파악합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은 겉모습에 속지 않고 본질을 봅니다. 워렌 버핏은 주식 투자할 때 단기 주가 변동에 휘둘리지 않고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봅니다.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오래 보유하라는 것이 그의 원칙입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인 박성훈 교수는 말합니다. 경제 현상을 이해하려면 표면적인 숫자가 아니라 그 이면의 구조를 봐야 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어떤 요인들이 작용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질을 보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20번째, 균형 잡힌 삶을 삽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은 일만 하지 않습니다. 일과 휴식, 일과 가족, 일과 취미 사이에서 균형을 잡습니다. 구글의 직원들은 근무 시간의 20%를 자신이 하고 싶은 프로젝트에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여유가 오히려 창의성을 높여 지메일, 구글 뉴스 같은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대전에서 연구소를 운영하는 과학자는 말합니다.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취미 생활을 즐깁니다. 그래야 월요일에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번아웃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단거리 달리기처럼 전력 질주하면 중간에 쓰러집니다. 페이스 조절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지혜로운 삶을 위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이 들어 돈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방법과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결국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바로 지혜입니다. 돈을 잘 관리하는 것도 지혜이고, 평생 배우며 성장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자녀에게 무조건 돈을 주지 않는 것도 지혜이고,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세월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더 지혜로워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젊었을 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경험을 통해 배우고 더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노년의 특권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이 거창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신용카드 사용을 줄여보세요. 책을 한 권 읽어보세요. 자녀에게 솔직하게 경제 사정을 이야기해보세요. 혼자 산책하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노후는 분명히 더 안정적이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돈 걱정 없이 건강하게, 존엄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지혜는 나이와 함께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생각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삶의 교훈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하고 지혜로운 삶을 위한 정보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지혜롭게 그리고 존엄하게 노년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